갑자기 환율이 급등하면서 경제난이 심화되면 이건 외환위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던 사례를 보면 1956년, 1962년, 1968년, 1971년, 1974년, 그리고 1979년, 1982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7년 말 이 8번 터졌거든요. 근데 실패를 은폐하면 그 실패는 반드시 반복한다는 게 역사의 철칙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외환위기는 똑같은 경제 정책에 의해서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이거는 단 한 번의 예외적인 사례도 없습니다. 예.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수입을 급증시키고 수입이 급증하면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네. 그러면 이제 환율이 폭등하면서 이제 자본 수지까지 악화되고 그러면서 외환 보유가 고갈이 돼요. 이게 외환 보유가 고갈되면 당연히 외환위기가 터지는 그렇죠. 거죠. 네, 경제의 신과 함께하는 신과 대화. 오늘은 우리 삶에 이미 벌써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는 금융위기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용식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 형식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최대한 대학생처럼 좀 입고 나와봤습니다. 얼굴은 제가 외모는 대학원생인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되게 무서운 내용이라서 금융위기.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위기감을 좀 느끼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3프로TV와 함께 하신 그 인터뷰 내용은 벌써 지금 123만 회가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더 디테일하게 좀 궁금한 것 같은데 일단 뭐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요 금융위기 그리고 경제병리학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주실까요? 경제 병리학은 네.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과 같은 경제 질병이 어떤 원리로 발생하고 전개되고 그 결말이 어떤 것인가 이걸 규명하는 학문이에요. 거기에는 또 임상사례가 특별히 중요해요. 네. 그 일반 원리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원리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좋은 의사는 임상 경험이 풍부해져야 탄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임상 사례들을 연구하면 좋은 훌륭한 경제 전문가가 탄생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임상 사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는 생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제 병리학적으로 옮겨서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금융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다. 맞습니다. 경제학은 경제체를 예. 유기체로 간주하고 성립했어요. 예. 근데 희한하게 경제학에는 아직까지 경제 병리학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경제병리학으로. 예,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경제학에도 경제 병리학을 수립을 하면 경제 현상을 좀 더 넓게 깊게 파악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좀 오래 연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원리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전개되고 이런 결말을 내더라. 이걸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경제 병리학을 수립을 한번 해봤죠. 약간 돈이 도는 유동성 이런 거를 뭐 혈관으로 비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신체에 약간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경제는 크게 네.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실물 부분, 네. 또 하나는 통화 금융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물 부분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이 통화 금융 부분에서 부정적이면 실물 경기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금융위기의 시작인데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프로TV 대표 겁쟁이거든요. 제가 위기, 하락 이런 거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 경제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 경제위기 옵니까?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다. 예.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예. 우리가 난로를 만지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는 그게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실제로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아하. 근데 지난해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가 사태가 터졌잖아요. 예. 근데 그 금액 규모가 2천억 원밖에 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본원 통화의 0.07%, 또 총 유동성, 광희 유동성에는 0.003%밖에 안 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미미한 금액의 사태가 터졌는데 우리 건설업계 전반은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네네. 다른 산업도 전염돼서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었거든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지난해 그 1사분기, 2사분기에 2.6, 3.0% 성장을 했다가 예. 3, 4분기에 갑자기 1.3%로 반토막이 나와. 그리고 4, 4분기에는 이게 마이너스 1.5% 성장을 해요. 예. 이거는 이제 축소 재생산에 우리 경제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예.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나타냈다면 그때 이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다. 이게 신용 창조 원리의 역작용이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시그널이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예. 이게 좀 파악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파악이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벌써 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궁금해지는데 교수님이 오늘 또 강연 컨셉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일어서셔서 한번 PT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예.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 병리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경제 병리학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그 밖에 여러 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진단을 해보고 가능하면 예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경제 병리학으로 우리나라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거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을 예. 거예요. 예, 자꾸 이제 저도 그 질문을 많이 들어요. 금융이 언제 터지나? 이제 그분들이 못 느끼는 것을 제가 이미 터졌습니다 그러면 참 저도 그 난처한 경우가 많아요. 네. 상대방이 못 느끼는 걸 이미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이미 터졌어요. 지난해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또 다른 산업계에 전염이 돼서 또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미 그때에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분기별 성장률이 1분기에 2.6, 2분기에 3.0% 성장했다가 3분기에 갑자기 1.3%로 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면서 축소 재생산에 들어가요. 아, 그러면 뭔가 중대한 사태가 터졌겠구나. 이렇게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혈관계에 피가 갑자기 줄어들면 우리 활동력이 떨어지고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 경제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죠. 병리학에서 뭔가 암이나 병 같은 게 초기일 때는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맞습니다. 이미 벌써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용 파괴 원리가 뭐예요? 신용 창조 원리가 반대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통화는 신용 창조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중앙은행이 1조 원을 풀면 시중에 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은행으로 돌아와요. 예. 이 예금이나 뭐 투자 이런 형태로 이제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돌아오는데 그러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예금 증서 등등 뭐 이런 증서를 발급해주고 이제 그 돈을 또 다시 대출해 그렇죠. 주잖아요. 그럼 이제 예금 증서나 다른 투자 증권이나 이런 것들도 통화 역할을 일정 부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신용을 창조해 나가요. 그거 승수 효과라 그러나요? 그럼요. 그게 승수 효과라고 부르고 예. 이걸 신용 창조 원리라고 불러요. 신용 창조 원리. 예. 근데 그거를 역으로 신용이 파괴되는 원리가 작동이 그렇죠. 하고 있다. 어딘가에서
통화량이 축소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이제 은행의 보유 통화를 예. 줄이고 그게 또 시중에 그 추가적인 대출이나 투자를 줄이고 네. 이런 역과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레고랜드 사태로만 놓고 보면 정부가 그래도 나서서 결국은 이제 수습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렇게 뭔가 수습이 되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수습한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수습을 했어요. 예. 이제 건설업계 각각에 대해서 그렇죠. 특히 위험한데 이제 자금 공급해주고 또 PF나 이런 데에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도 그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주고 네.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분적인 곳에다만 정책을 시행한 거예요. 예. 근데 경제 전반의 통화량이 축소되는 그거는 막지를 못했어요. 아하. 그래서 정부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막았지만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신용 파괴 원리는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신용 파괴가 계속 앞으로도 산발적으로 좀 일어날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지금 우리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예. 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자금 여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미 그걸 느끼고 있대요. 이제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네네. 매출이 2월 달에 반 가까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요. 거기다가 금리는 올라가니까 이자 비용은 늘어나고 경기는 안 좋으니까 손님들도 없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면은 글로벌 경제로 봤을 때 아직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미국이랑 중국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주요국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도 하게 되고요. 중국 경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국 경제는 이제 그 실물 부분만 보면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진정돼가지고 리오프닝 했죠. 경제 활동 정상화되죠. 자원 가격 안정돼가고 있죠. 뭐 등등 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실물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인데 예. 통화 부분은 대단히 비관적이에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이 그 1대1로 정책을 펼치면서 네. 그 1대1로와 관련된 국가들에 대해서 9,700억 달러의 상업 차관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통화 스워프를 7천억 달러를 체결해 줬어요. 근데 이제 그 1대1로 관련 국가들이 대부분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일부 국가는 이미 외환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스리랑카, 파키스탄, 레바논이 대표적이죠. 네. 그 밖에 여러 나라도 거의 애 없이 지금 그 외환위기를 당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무려 1조 7천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줬던 그 나라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게 이제 부실 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통화금융은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먼저 터지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트리거라는 게 그 먼저 터져야 이제 그런 게 터지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위험 상태에 오고 있는 거는 병리학적으로도 계속 감지가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중국이 경기 부양 뭐 이런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나요? 이제 우리 몸이 예. 이제 소화기관이 기능을 잘 하더라도 예. 이 혈관계가 제 기능을 못하면 흡수한 영양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혈관기관은 또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협하잖아요.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중국이 놓여 있어요. 실물 부문은 얼마든지 부양할 수도 있고 또 여건도 좋고 그렇지만 통화금융 부문은 지금 중국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어요. 1대1로에 너무 많은 돈을 풀었는데 그게 회수가 안 되니까 자금 경색 이런 쪽으로 위기가 그 밖에도 이미 중국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어요.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흔히 금융위기가 터지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이미 2019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어요. 그 KBS가 2019년에 차이나 쇼크, 네.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했을 정도로 그때 이미 붕괴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그 건설이 중단된 한 1천만 채 정도 이걸 포함해서 약 1억 채가 빈집이래요.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예, 그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전반이 지금 침체를 겪고 있으니까 예.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재정을 충당하던 지방 정부들이 재정이 지금 극단적으로 악화돼 있어요. 지방채를 소화하기 위해서 설립한 지방금융공사들은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수지가, 경영 수지가 아주 극단적으로 악화돼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중국의 통화금융 부분은 아주 안 좋아요. 약간 우리나라랑 중국 경제를 약간 비교를 했을 때 글로벌에서 부동산 비중이 경제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랑 중국이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몇 년 전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요것도 또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약 70% 차지하거든요. 71% 정도 차지할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은 거의 75%라는 사람도 있고 80% 육박한다는 와. 거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래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중국은 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가계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중국은 그렇게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했었는데 이 중국이 통계를 좀 창조를 잘해요. 그렇죠. 마사지를 잘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는 예. 이제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 중국은 발표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한 전문기관에서는 그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전력 소비량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는데 산업 생산이 증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력 소비라는 것은 가정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잖아요. 이 가정용은 쉽게 안 줄어요. 쓰던 만큼 써요. 그렇죠. 근데 산업용은 경기에 따라서 급격하게 그렇죠. 변동을 해요. 근데 산업용 그 전력 소비량은 훨씬 많이 줄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중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은요? 미국은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미국은 이제 지난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1% 성장을 했어요. 네. 이건 대단한 호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업률도 떨어지고 고용 사정이 좋아졌다고 이제 그런 평가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주가 지수가 3,300대에서 2,400도 이제 무너졌잖아요. 근데 미국은 36,000에서 3,000 정도 떨어져서 버티고 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그 경기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 네. 그 경기 호조가 사실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으로 얻은 결과예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들의 저축이 그 고금리를 노리고 미국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고금리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 국제 금융 자본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그 자본들이 네.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흘러가니까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예요.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지금 저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거품이 안 꺼지고 오히려 지탱을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버텨주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그렇게 경제가 잘 나가는데 그 피해를 다른 나라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죠. 지난해 우리 그 4분기에 마이너스 1.5% 성장할 때 미국은 무려 2.7%를 성장해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를 희생으로 해서 미국이 경기 호조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난해 그 하반기부터 갑자기 각국에서 그 외환보유고 고갈 직전까지 가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 전에 이미 외환위기에 들어간 나라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
52개국 중에서 30개국 이상이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고 오. 중동에서도 비산유국들은 10여 개 국가들이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고요. 네. 스리랑카, 파키스탄은 외환위기에 이미 빠져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도 외환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남미에서도 몇몇 나라들, 콜롬비아, 페루 이런 나라들 외환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고 그렇거든요. 아르헨티나도 안 좋다. 네, 아르헨티나는 오래전에 네. 외환위기에 빠져 그러니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국제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갔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외환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은 이제 그동안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있었어도 국제금융 자본들이 투자해줘서 그걸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시 미국으로 흘러가니까 그 나라들은 외환 보유가 고갈되기 직전으로 몰린 거죠.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미국만 지금 살겠다고 뭐 리쇼어링해서 공장 미국에 지어라, 뭐 혜택을 주겠다, 반도체는 뭐 우리 뭐 기술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금리도 고금리 강달러 정책.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들면 미국은 살아남는데 다른 이웃들이 죽으면 미국은 괜찮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1년 반 내지 2년 후에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타격을 줘요. 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대표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1980년도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퇴치한다면서 네. 기준금리를 21%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요. 네. 그럼 이제 그 빨려 들어간 나라들은 다 외환위기가 터지게 돼 있는데 그렇죠. 제일 먼저 아르헨티나에서 터져요. 아르헨티나는 그 뒤로 10년 동안 시달립니다. 경전안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중남미에서 우루과이 빼놓고 전 나라에 전염이 되거든요. 이제 또 중남미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 몇몇 나라들에서 전 세계적으로 외환위기가 범람을 해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미국은 2021년도에 플러스 성장을 해요. 네. 틀림없어요, 이거. 네. 근데 2022년도에는 갑자기 마이너스 2%대 그 성장률로 경기가 급속히 후퇴돼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그 나라에 타격을 준다는 게 그 사례가 증명하고 있죠. 세계 대공황 때도 그랬어요. 아. 근데 미국이 그걸 알면서도 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미국은 2020년도에 그 경상수지 적자가 2.9%였어요. 네. 근데 2021년도에 이게 3.6%로 갑자기 증가해요. 네. 이게 8천억 달러가 넘는 적자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의 달러가 해외 시장에 뿌려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 미국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러면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그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을 떠나면 미국에서 금융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신용 파권리가 작동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친 거죠. 아하. 미국은 자국 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네. 이런 정책을 펼쳤다고 변명을 하는데 네. 그 변명이 무색해진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그게 거요? 뭐냐면 올해 들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에서 6%로 뚝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의장이 뭐라 그러냐? 서비스 물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갑자기 말을 바꿔요. 네. 소비자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물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겠어요? 그 말을 바꿨다는 얘기는 다른 변수를 숨기기 위해서 이게 이런 말 바꾸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아하. 알겠습니다. 이 금리 높게 길게 유지하겠다. 요게 물가 잡겠다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물가 불안이 네. 저금리라 그러면 고금리 정책 펼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물가 불안이 저금리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물가 불안이 저금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실제로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가 위축돼야 돼요. 근데 미국 경제는 경기가 위축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물가를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고금리가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나서 2년이나 3년이 지나야 물가가 비로소 안정되기 시작해요. 예. 근데 그걸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뭐 물가 때문에 금리 올린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금리 올려서 잡을 물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아까 그 경제병리학 말씀하시면서 임상 사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요걸 또 임상 사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을까요? 아이, 많죠. 예.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97년 말에 겪었던 예. 외환위기를 하나의 사례로 들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무려 8번을 겪어요. 예. 8번. 예. 이게 세상에 안 알려져 있어요. 예. 97년 말에 터졌던 걸 빼놓고는 모두가 다 은폐돼 있어요. 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외환위기가 갑자기 환율이 급등하면서 경제난이 심화되면 이건 외환위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던 사례를 보면 1956년, 56년, 1962년, 62년, 1968년, 1971년, 1974년, 그리고 1979년, 1982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7년 말 이 8번 터졌거든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네요. 네. 케이스가. 근데 실패를 은폐하면 그 실패는 반드시 반복한다는 게 역사의 철칙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외환위기는 똑같은 경제 정책에 의해서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 이거는 단 한 번의 예외적인 사례도 없습니다. 예.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수입을 급증시키고 수입이 급증하면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네. 그러면 이제 환율이 폭등하면서 이제 자본 수지까지 악화되고 그러면서 외환 보유가 고갈이 돼요. 이게 외환 보유가 고갈되면 당연히 외환위기가 터지는 그렇죠. 거죠. 그런 일이 그렇게 8번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같은 상황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1997년 말에 터진 외환위기를 사실 이런 오래전부터 그 예측을 하고 예. 그 경고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제가 이제 그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게 왜 했냐면 1993년 말에 네. 우리 화폐 발행 잔액 증가율이 무려 42%에 달했어요. 이건 예년에 한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 경기가 과열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성장률은 높아졌죠. 근데 이건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통화를 계속 그렇게 증발할 수는 없잖아요. 초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그쵸.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가 95년부터 하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또 다시 1996년도에 재정 지출을 무려 43%를 증가시켜요. 한 번 더. 이것도 평소보다 4배를 더 많이 증가시킨 거거든요. 야, 그러면 경기 과열은요, 어쩔 수 없이 나타나고 경상수지 적자도 급증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이제 경고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95년도에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에 파국을 내다보면서 본인의 판단이 제발 기후위기를 바란다는 그 경고를 했었고 96년도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제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고도 했었고 97년 1월에는 한보 사태가 터지자마자 예. 한보 사태가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제가 경고를 해요. 이미 그런 사례가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례들을 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네.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저한테 남은 거는 무당경제학제 요설이라는 비난만 남았어요. 아니 나름 굉장히 메커니즘을 딱 가지고 논리 로직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비슷하게 적용을 하면은 2008년 금융위기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나요? 예, 예. 그것도 경제 병략의 일반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셔도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도 그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뭐 규제 완화가 원인이다, 파생금융상품 범람이 원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다, 네네. 투자 레버리지 때문이다, 저금리 때문이다 비난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금융위기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원인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거리가 멀면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걸 역추적해 가 보면 그 원인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제 병략의 기본적인 연구 자세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가장 먼저 일어났던 근본 원인은 뭐냐면 2000년도에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 선거에서 The Ownership Society라는 캐치프레이즈로 55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그 공약을 내세워요. 550만 채 공급을 하려면 예. 수요가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니메이, 프레디맥 등의 이제 그 공사들을 동원해서 파생금융 상품을 개발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재원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네. 공급할 수 있게 한 거죠. 그 레버리지도 이제 그 한 20배 정도 되니까 이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졌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그 수요가 폭증하니까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의 시간 이동이 일어나니까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오니까 또 그 부동산 투기가 광풍을 일으켜요. 어허.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수요가 공동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 수요가 이미 이전을 해갔으니까. 수요의 공동화가 뭐예요? 수요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저축이 필요하잖아요. 네. 저축이 충분해질 동안에는 그 수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수요가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일반 물가는 많이 올라 있으니까 따라잡으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잖아요. 그러면 2, 3년 더 저축해야 부동산 구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저축으로는 이 가격 상승을 못 따라잡으니까 네. 빚을 내서라도 수요에 가담을 해요. 아, 약간 포모 현상이랑 좀 비슷한 거네요. 맞아요. 남은 다 사는데 나 놓칠까 이러고 사는. 그래서 이제 미래 수요가 이렇게 현재로 이동해 오면 조금 지나면 이제 수요가 이동해 갔으니까 수요가 없어진 그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수요의 공동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폭락하면서 소위 이제 패닉이 일어나는 거죠. 다들 뭔가 이미 벌써 수요를 땡겨서 써서 더 이상의 초과 수요가 없는 현상을 수요의 공동화라고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역추적해 가야 되는데 예.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면 좀 번잡해요.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거 여기 다 복잡하고. 들어있네요. 예, 네. 그래서 간단하게 뒤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역추적한 겁니다. 예, 여기서부터 역추적해 가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근데 부시 정부의 그 오너십 소사이어티 정책이 주택 550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고 이걸 위해서 파생 금융 상품을 개발했고 그래서 수요가 커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이게 이제 수요의 시간 이동을 초래했고 그래서 투기의 거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의 공동화가 일어나니까 거품이 붕괴되고 네. 그래서 이제 파생 금융 상품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이 파생 금융 상품 가격이 폭락하니까 어느 은행에선가는 어느 헤지펀드에선가는 그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경영 수지가 급격히 악화됐을 거고 네. 이게 불행하게도 베어스턴스 소속의 헤지펀드 두 개가 2007년도에 이제 투자자들 돈 50억 달러를 잃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어스턴스까지 신뢰를 잃은 거예요. 이게 베어스턴스에서 뱅크런이 일어나요. 투자금 회수가 일어나요. 내 돈 내놔. 네. 그러니까 베어스턴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니까 미국 연준에서 급하게 JP 모건에다 그걸 인수시켜요. 그러면서
JP 모건에 300억 달러를 지원해줘요. 만약에 300억 달러를 베어스턴스에다 직접 투자했더라면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엉뚱하게 이제 JP 모건에다 해주니까 네. 이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와코비아, 워싱턴 뮤추얼 등등 이제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네. 나중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니까 금융위기가 물 밑에서 진행하다가 이게 이제 물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은 2008년 말부터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후퇴하고 또 금융위기는 더 크게 확산이 됐던 거죠. 약간 임상사례 1 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 두 개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광기와 거품이 일어나고 가수요가 땡겨져 오면서 수요가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이상 수요가 없을 때 거품이 꺼지면서 예. 공포와 붕괴가 발생한다. 예.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건 제가 그 좀 지나간 건데, 예. 제가 이거 경제 병략의 일반 원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는 실물 부분과 통화 부분으로 나뉘어요. 예. 이 통화 금융 부분에서 경제 위기는 일반적으로 벌어져요. 이거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를 통해서 일어나요. 네. 왜냐하면 통화는 신용을 창조하기도 하고 신용을 파괴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통화량이 신용 승수배만큼 늘어났다가 신용 승수배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것보다 2배 이상의 그 통화를 위축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금융위기는 이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광기, 패닉, 붕괴. 붕괴. 예, 예.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찰스 킨들버거라고 그 경제 사학자 중에서는 독보적인 그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금융위기 700년 세계 역사를 검토한 뒤에 내린 결론이에요. 이제 근데 이 킨들버거라는 분은 이제 왜 필연적으로 광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네. 왜 광기가 필연적으로 패닉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결국은 왜 필연적으로 붕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원리를 규명을 못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야 이거 이 일반 원리를 규명을 하면 경제 병략이 새롭게 수립되겠다 하고 제가 좀 연구를 좀 했죠. 약간 현상에 대한 분석은 하는데 왜라는 부분이 빠져서 경제 병리학이 들어갔다. 맞습니다. 모든 학문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발전을 해요. 예. 왜라는 걸 반복해서 물으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이걸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광기, 패닉, 붕괴의 왜를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광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의 시간 이동으로 발생을 해요. 예. 수요가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을 해오면 수요가 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폭등을 시작해요. 이게 이제 투기 광풍이죠. 광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광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미래 수요가 시간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금방 수요가 공동화된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금융위기의 일반적인 경제 원리예요. 근데 금융위기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경제를 위축시키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경제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바뀌어서 경제에 타격을 줍니다. 이제 경제의 순기능 중에는 분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그리고 규모의 경제, 또 통화의 신용 창조, 그리고 국제 교역의 비교 우위,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순기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역으로 작동하는 거죠. 예. 규모가 축소되면서 분업이 약화되고 또 통화가 신용을 파괴하고 아하. 그리고
국제 경제의 비교 우위가 비교 열의로 바뀌고 또 규모의 경제가 규모의 비경제로 바뀌고 하면서 경제 재앙이 벌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기능이 철저하게 역으로 작용하는. 아유, 그러면요. 아하. 경제라는 것은 선순환하는 성향도 강하지만 한번 악순환을 시작하면 이게 계속해서 지속하는 성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런 전반적으로 과열하지 않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러면요. 그 경제 병리학이 경제학에 수립됐으면 네. 그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근데 이제 경제 병리학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킨들버거가 얘기했듯이 700년 동안에 수많은 금융위기들이 벌어졌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경제 재앙의 심각성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느냐 달려 있다. 이거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아무리 심각한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이 터지더라도 예. 이 처방만 정책 처방만 적절하고 신속하면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가 적절한 처방을 신속하게 취하면 예. 그 환자를 살려낼 수 있잖아요. 또 초기에 그 처방을 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거의 신체적인 타격 없이 병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경제 병리학이 필요한 이유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해도 됩니까? 아, 예, 그럼요. 소장님? 요 경제 병리학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사례로 좀 접목을 시킨다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거품이다 아니다 요게 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시죠? 일단 예. 우리나라에 예. 부동산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던 때를 예.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965, 66, 67년 예. 투기 열풍이 불어요. 68년에 이제 꺼집니다. 그리고 1975년, 76년, 77년 또 투기 광풍이 불어요. 예. 그리고 78년부터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6, 87, 88년 이때도 투기 광풍이 불어요. 예. 88년 하반기부터 89년을 거쳐서 또 거품이 꺼져요. 그리고 1995년, 96년 투기 열풍이 불 뻔하다가 외환위기가 닥쳐오니까 이게 이제 그 거품이 꺼져요. 그리고 2005년, 6년, 7년도에 또 투기 열풍이 붑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무너집니다. 금융위기 오면서. 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18년, 19년, 2020년까지 투기 열풍이 불었죠. 엄청났었잖아요. 근데 이게 2020년 하반기부터 정체기에 들어가다 2021년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예. 지난해에는 이제 완전히 거품이 꺼지는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 금매물들이 거의 사라지면서 그 거품이 이제 대체적으로 거친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지금 금융위기가 내부적으로 발생한 이 금융위기가 경기를 후퇴하고 있는데 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다시 우리나라에 덮쳐오면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아주 심각한 사태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지금 걱정을 충분히 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결론을 지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일부 지역은 그 금매물은 다 사라졌으니까 네. 저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는 지역도 생겨나잖아요. 네. 이거는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일은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그 가계 자산의 70%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기의 유력한 그 노후 보장 수단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좀처럼 안 팔아요. 버텨요. 한 6, 7년 버티면 다시 투기 열풍이 그렇죠. 불고 또 가격이 오르더라. 이거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더욱 안 팔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제발 국제금융위기가 안 와서 또 한 5, 6년 후에는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국제 경제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학습의 효과로 인해서 국제 경제가 좀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이제 또 상승 기류가 올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국제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위기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좀 쉽지 않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이 세계적으로는 좀 그 위험한 나라들은 아까 중국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네. 그건 바로 트리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전염되면서 전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텐데 그 트리거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밖에도 선진국 중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또 유럽의 그 상당수의 국가들 이런 나라들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주식 시장도 지나치게 많이 오른 나라들이 많아요. 미국은 지금 2009년도에 그 7,000대까지 떨어졌던 다우지수가 36,000대까지 갔다가 지금 32,000, 3,000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큰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게 언제 터질지는 저도 모르겠고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실버 게이트 그 가산 자산을 이제 금융업으로 이렇게 주로 하는 그 이제 회사에서 이게 이제 그 파산에 들어갔잖아요. 파산 절차, 청산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그 뒤에 바로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이게 또 그 이거는 즉각적으로 이제 미국 그 중앙 정부에서 저 파산 결정을 내렸잖아요. 오늘 녹화일이 이제 월요일인데 월요일 아침인데 주말 동안에 가장 핫한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또 금방 뉴욕의 그 시그니처 은행이 여기도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그 공적인 금융기관 업무로 삼아서 이제 성장한 회사인데 이 은행도 지금 그 무너졌어요. 이런 등등의 사건들이 2008년 4월, 5월, 6월과 아주 비슷해요. 베어스턴스에서 뱅크런이 터지자마자 그 어코비아, 워싱턴 뮤추얼은 지금도 상업은행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이에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세계 4대 은행에 4대 투자 은행에 속했던 리먼 브라더스가 9월 달에 올락을 해요. 그걸 어디에다 인수시키려는데 어디에도 인수를 안 하려고 할 정도로 경영수가 악화됐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의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번에 뭐 SBB 말씀하신 그런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연쇄 효과를 일으켜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부 측에서는 얘기로는 뱅크런 나타나니까 지급보증 다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요거 하나만 막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터질 거다라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걸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해요. 왜 강조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스템 위기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 걱정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른 은행들로 시스템 위기가 전염이 돼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부동산 시장 지금 위기로 보고 계시고 국제 경제가 받쳐준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뭐 SBB 뭐 그런 사태나 봤을 때는 뭐 하나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라는 게 결론입니다. 지금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은행의 파산 이걸로는 아직은 트리거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작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달러 강세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에 미국에 투자됐던 금융 자본들이 환차손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탈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강력한 트리거로 작동을 해서 미국 경제부터 금융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 변동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가치 변동에 대해서 주목한다라고 마침 잘 말씀을 해주셔서 환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이제 환율 원달러 환율 막 1,500원 간다 막 이랬을 때는 와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시 1,200원대로 내려왔다가 또 슬금슬금 다시 1,300원대로 올라갔어요.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난해 우리가 우리 환율이 1,460원대 장중에는 1,460원을 돌파했어요. 예. 까지 갔다가 1,210원대까지 떨어지는 데는 정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500억 달러를 시장에 풀었어요.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켰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환율이 그렇게 폭등했는지 네. 그 원인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면 참 저도 난감해요. 왜냐하면 경제 정책을 비판하잖아요. 그럼 설득력이 없어요. 또 호소력도 없어요. 그래서 남이 잘 안 믿어요. 이거는 이제 사회심리학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예. 권위에 대한 그 복종이라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전기 충격 실험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증명했어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경력이 오래된 수간호사라도 예. 그 초짜 의사가 내린 불합리한 처방을 그대로 한대요. 저 사람이 권위가 있으니까 뭔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맞을 거야. 약간 확증 편향 이런 건가요? 그게 이제 사회심리학계에서는 obedience to authority라고 그래요.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고. 권위에 대한 복종이네요. 근데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이 가끔은 재앙을 불러와요. 사이비 종교의 집단 자살이나 다른 그 말도 안 되는 행태들 네네네. 이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있는데 네. 그런 거. 또 독일 민족처럼 이성적인 그 사람들이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동참했다는 네. 거.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이런 재앙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복종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환율의 급변은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 등은 정부가 초래했다. 정부 정책이. 실제로 지난해 그 연초에만 하더라도 우리 환율은 1,100원대였어요. 예. 이게 갑자기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그쵸. 빠르게. 근데 당시 상황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었어요. 2021년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882억 달러예요. 예. 그만큼의 외환이 우리 국내 외환 시장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화 환율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져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떤 경우만 벌어지냐? 이거는 일본에서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있었고 예. 그런 일이지만 예. 정부가 외환을 대규모로 매입하거나 또 우리 이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거나 예. 이 두 가지 경우에 벌어져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정부든 일본 정부든 중국 정부든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상승한다. 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물론 경제학이 가르치는 바예요. 네네. 근데 경제학이 틀렸어요. 현실을 보면 환율이 오르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준다. 예. 그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해외 바이어가 수출 가격 좀 깎아줘 하면 우리 수출업자들은 다 응해요. 그리고 이제 그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라는 건 뭐냐면 기업은 총 비용 플러스 적정 이윤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예. 적정 이윤이 환율에서 보장이 되면 수출 가격 깎아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환율이 오르잖아요. 예. 물가가 불안해져요. 물가가 불안해지면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된다라고 믿지만 실제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준다. 이론과 현실은 종종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지금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환율이 떨어질 때 수출이 급증해요. 예. 그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네네네. 그럴 수밖에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은 당장의 경영수익이 악화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1980년대 후반에도 그랬지만 네. 최근의 사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1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네. 이게 2006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네. 2001년 말에는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2006년 10월 달에는 9만 원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기업은 그냥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기업은 필사적으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렇죠.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150달러짜리 새로 개발해야 되고 200달러짜리 새로 개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산 시설을 들여와서 생산성 높여야 돼요. 또 비용들을 되도록이면 줄여야 돼요. 예. 그런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할 수 있어요. 예. 그런 필사적인 노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국가 경제의 경쟁력도 같이 높여줘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무려 2.7배가 증가해요. 예. 이거는 연율로 17%의 증가율이에요. 근래에 보기 드문 그 빠른 그 증가율이란 말이에요.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로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2010년대 중반까지 끼쳐서 2010년도 중반에는 우리 그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GDP 7%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거대해졌어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 그리고 경기는 상승한다. 예.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 하루빨리 지금 벗어나야 돼요. 아까 저 임상 사례 중에서 일본의 그 초장기 저성장, 예.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지속한 이 경기 부진을 예. 그게 가장 큰 원인이 경상수지 흑자란 말이에요.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거대해진 거예요. 우리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해요. 경상수지 흑자도 그게 바람직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경상수지 적자보다 더 나쁜 결과를 빚어요. 이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위기라는 급성위기를 불러오지만 네. 이거는 좀 빨리 치료할 수가 있어요. 급성질환이니까.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은 만성질환을 일으키면서 좀처럼 치료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요. 지금 일본 경제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정부가 외환 시장을 자유화하겠다. 뭐 이런 최근에 뭐 이야기들 그리고 환율 상황 이런 거 지금 위기입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병에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의사한테 가야죠. 그렇죠. 의사는 또 처방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독한 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정부가 그 관리해 줘야 돼요. 그렇죠. 건강할 때 괜히 건강에 간섭을 의사가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 정부가 꼭 그런 꼴이. 우리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대로 잘 가고 있을 때는 자꾸 건드려. 환율을 상승시키면 성장률이 좀 더 높아지겠지. 그러면 실업률도 낮아지고 사람들 좋아야겠지. 예. 이런 생각을 갖고 간섭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손 놓고 외환시장 자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안 했고. 그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환율을 일본 환율의
맞춰서 관리하거나 네. 어쩔 땐 또 중국 환율에 맞춰서 관리하거나 하는데 해피름에 경제가 나빠지는 나라들 따라서 하냐고요. 아. 경제가 좋아지는 나라들 따라서 해도 성공활동 말동하잖아요. 그럼 어디 따라서 맞춰야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잘 아는 동아시아만 네네네. 따지자고요. 동아시아에서 경제가 비교적 탄탄하고 그런 대로 잘 나가는 나라들이 4나라 정도 있어요.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등. 또 이제 하나 더 꼽자면 이제 아주 이제 소득 수준이 낮긴 하지만 필리핀도 그런 대로 좀 괜찮게 나갔었는데 네. 이 나라들은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펼칠 때 이 나라들도 자기네 화폐 가치를 높였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싱가포르는 2021년도 국민소득이 이미 7만 달러를 넘었어요. 네.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더 많아졌다고요. 그만큼 싱가포르는 그 경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만은 지난해에 2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를 넘어섰어요. 최근에 대만의 경제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나라들은 미국이 강달러 정책 펼치면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자국 화폐 가치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안 받은 거야. 우리나라는 미국 강달러 정책을 추종하다가 결국은 지난해 마이너스 1.5% 성장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그 금리 인상을 남겼죠. 조금 더 했어야 된다. 한국은행이. 당연히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1.25% 낮잖아요. 조금 있으면 1.5%일지 1.75%일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국은 투자가 안정돼 있어요. 거기다 금리가 높으니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막 빨려가는 거죠. 최근에 어떤 언론 보니까 우리나라 저축이 하루에 2조 원이 미국으로 이탈했다는 그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국 따라서 그 환율 때문에 금리를 더 많이 쫓아서 올렸다면 지금 레고랜드도 그렇고 부동산 PF나 아니면 부동산 쪽에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많겠다. 막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수술도 하고 독한 약도 먹잖아요. 그럼 나 고통스러워요. 내 체력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술하지 않고 독한 약 먹지 말아봐요. 네. 그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비교를 해야 돼요. 고금리로 입을 피해와 네. 지금 저금리 상태에서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이 그 유동성 위기가 빚어낼 결과와 네. 어느 게 피해가 더 크냐. 그래서 저는 고금리 이 정책을 펼치는 게 피해가 훨씬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영끌족들 또 저 가계부채 많은 분들 또 기업 부채 많은 분들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저는 그 우리나라 경제를 비관적으로 얘기한 게 거의 없어요. 제가 한 21권 이제 경제 관련 책을 냈는데 이번에 낸 책이 비관적인 내용 처음이에요, 이게. 대단히 낙관적으로 우리 경제를 보는데 우선은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다른 연구기관들, 다른 경제학자들 2% 초반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 원인으로 고령화 또 저출산 뭐 등등 얘기를 하잖아요. 수출부진 뭐 등등. 네.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고령화 저출산은 주어진 여건이지, 그러니까 극복하라고 주어진 여건이지 그것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에 750만이었던 인구가 340만으로 줄어요. 반토막 났네요. 네. 왜 그랬냐면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서 외국으로 다 이민 갔어요. 활동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할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갔어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에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그때 있었는데 예. 아일랜드는 90년대부터 우리 국민 소득 수준이었을 때 요새 화폐 가치로 하면 3만 달러 수준이었을 때 아일랜드는 놀랍게도 10여 년 동안 연평균 9.3% 성장을 해요. 야.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어요. 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도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또 그걸 극복한 다음에 또 고도 성장을 하면서 아일랜드는 2021년도에 이미 9만 9천 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해요. 아마 지금 작년에는 10만 달러 넘었을 거예요. 그 성공적인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 본따서 경제정책을 펼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간다. 이렇게 저는 자신하고 있는데 고령화 저출산 그만큼 이제 낙관적이라는 이야기죠. 고령화 저출산 그냥 극복하면 되는 거다. 주어진 환경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은 지금도 5%라고 생각해요. 5% 이상이라고. 왜냐? 2021년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네. 4.9%였어요. GDP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최소한도 5% 이상은 지금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가까운 미래도 굉장히 밝아요. 예.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버텨줄 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반도체. 여기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최근에는 지금 그 대만의 TSMC를 넘어섰잖아요. 네. 3나노 개발하면서 또 4나노, 5나노에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되면서 넘어섰고 가까운 미래를 보더라도 네. 우리 국민소득을 10만 달러까지 향상시켜줄 그리고 10만 달러를 버텨낼 그런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반도체, 산업에 쌓아가는 반도체, 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모두 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생산성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송 산업이라는 게 이 발달을 못하면 제조업이 발달을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수송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근데 그 수송 산업에서 장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게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이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잖아요. 우리 배터리 기술은 최강이다. 생산성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세계 최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경제학자들도 잘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되도록이면 안 해요. 네.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반도체죠. 아니죠. 반도체는 20%예요. 30% 넘는 산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게 일반 기계류 및 수송 기계류 산업이에요. 일반 기계류 및 수송 기계. 예. 그러니까 우리 산업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네.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넘는다는 사실을 누구도 몰라요. 30% 넘는다. 그런데 이 기계 산업이라는 것은 정밀 기계 포함해서 네. 국민소득 10만 달러도 버텨낼 수 있는 산업이에요. 이런 산업들이 앞에서 끌면 우리 국민소득 5만 달러, 6만 달러 금방 가고 10만 달러 가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 국내에서 진행 중인 금융위기 그리고 장차 우리나라에 덮칠 게 빤히 내다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 위기만 슬기롭게 잘 버텨내면 네. 우리나라는 다시 고도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도 놀라운 성장을 할 거고 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호조를 보일 날이 조만간 올 것이다. 반도체랑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배터리 중요하고 서비스 쪽에서는요. 문화. 당연하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뭐냐면 네.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요. 잘 사는 나라가 부러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역류하고 있어요. 우리 한류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로 지금 확산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우리 문화의 힘은
아주 막강해. 근데 이 문화는 산업과 상호작용을 해요. 산업과 상호작용. 예.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 우리 산업들도 따라서 그 덕을 봐요. 또 산업이 잘 나가면 문화도 그 덕을 또 봐요. 서로 윈윈이네요. 광고료를 많이 받으니까 더 그래요. 아하, 윈윈이네요, 서로. 윈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쇼핑.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걸 사가잖아요. 그렇죠. 한류와 관련된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패션 제품들, 또 뷰티 제품들, 또 등등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팔잖아요. 뭐 라면 같은 식품도 있고, 그렇죠. 김 같은 건 아예 잡초로 취급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으로 등극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한류 체험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한복 입어보기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뭐 고궁 관람하기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엄청 밝다. 정부가 조금만 자제를 하면 네. 그러니까 실패할 정책들을 취하지 말고 시장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고 시장 기능이 잘못 기능할 때만 적극적으로 그 참여해서 이 경제의 치료를 하는 처방을 내려주면 네. 저는 우리나라 경제의 장래는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의 진행 중인 국내 금융위기 그리고 곧 닥쳐올 국제 금융위기 이 파도를 잘 넘어야 된다. 이 말씀 거듭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뭐 배터리, K-팝과 뭐 K-문화 그리고 관광까지 이렇게 잘하면 금융위기 잘 극복하면 이런 거 잘 키워서 다시 한번 고도 성장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철강업계 주가가 궁금하신가요?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수출 물량을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자, 오늘 경제 신과 이야기하는 신과 대화 우리 최용식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금융위기 이미 벌써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잘 타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미래지향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이 위기들을 좀 이겨내야 되는가 그것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다시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네. 그동안에는 제가 사실은 제야 경제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계와의 소통도 부족했고 경제 전문가들과의 소통도 부족했어요. 근데 최근에 저 책을 발간하고 그 뒤부터 소통이 이런 데서 나오고 그래서 소통이 많아져서 저는 엄청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발 그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전개되고 그 결말이 나는 것, 그 경제 원리를 최소한도 저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경제 정책 당국은 물론이고 경제 전문가나 심지어는 일반인도 이런 그 파국적인 위기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뭔가 예측하고 대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그럼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측하면 웬만한 것은 타개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금융위기가 오고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화이팅할 수 있는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국가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또 기업들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 견뎌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기간 동안에는 그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감기 견뎌내지 걸리면 못하면 네. 심리적으로 우선 죽잖아요. 그러면 질병도 급속하게 진행돼요. 심리와 질병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금융위기를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밝다는 사실을 네. 좀 숙지하시면 얼마든지 어렵겠지만 네. 또 아프겠지만 극복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위기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책적으로도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더라도 그냥 마일드하게 약간 약하게 터치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알겠습니다. 요거 책 한 번씩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한 권 받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용식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